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지금 강의는 TRS 행정법 입문자 특강입니다. 행정법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장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거의 공식이에요. 이 정도 공식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개념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식처럼 암기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행정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법은 종합법학이에요. 행정법에는 민법이나 민법도 많이 준용되거든요. 뭐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그리고 뭐 민법의 특별법인 뭐 상법이나 모든 법에 최고법인 헌법이나 모든 법이 다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나중에 민사집행법 이런 법들이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행정법은 여러 가지 법이 종합되어 있는 종합법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도교율법을 계수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논리 맥락인데요. 개념이 연결되는 논리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행정법에 관한 법적 사고력을 우리가 법학 리걸이라고 해서 리걸 마인드 이렇게 부르죠. 이런 법적 사고력인 리걸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서부터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TLS 행정법 입문자 특강은요, 앞으로 이런 개념과 논리 맥락을 익히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뭐 변호사 시험이나 경찰 간부 시험이나 행시나 모든 시험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먼저 볼게요. 행정법의 구분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 행정법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전을 찾아보면 민법, 형법 다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민법이 있죠. 민법이란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모든 국민의 법률 관계를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런 법률 관계, 국민의 법률 관계는 나중에 보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법률 관계에서 권리만 인정되는 법률 관계도 있죠. 의무도 인정되는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법률 관계란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런 권리 의무를 법적 효과라는 단어하고도 똑같다고 일단 지금은 머릿속에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그리고 어떤 법률 원인에 의해서, 그걸 나중에 법률 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보통 권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권리가 발생하면 이건 좋은 거죠. 이걸 우리가 수익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의무가 발생하면 얘는 침해적이죠. 또는 반대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일정한 권리가 제한되면 침해적이죠. 또는 의무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소멸하는 걸 우리가 면제시켜준다 이렇게 불러요. 일정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고, 또는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가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도 알아두세요. 법률관계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이다.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국민의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권리가 발생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법적 효과라고 부른다. 일정한 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끊임없이 변동이에요. 그래서 법률관계 변동이란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개념도 알아두세요. 교과서를 보면 실체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체법의 반대는 절차법이 됩니다. 절차법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법은 법률관계의 실체인데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공식화 시킵니다. 법률관계의 실체란 권리 의무다. 자, 행정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공식처럼 알아둘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둬야 어떤 교과서를 보든 어떤 단어가 나오든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둘 게 있어요.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다. 그리고 이런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하나의 법적 효과라고 부른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률관계 권리 의무를 하나의 법률관계의 실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법률관계의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란 법률관계의 실체로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결국 뭐냐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실체법이란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란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률에서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는 권리를 제한합니다. 의무를 또 면제시켜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자, 공식화 시키세요. 법률관계의 실체란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특히 법률관계로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이다.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 사전에 미리 거쳐야 되는 일정한 과정을 규율하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절차법은요,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를 규율하기도 하고 또는 사후에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됐을 때 쟁송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쟁송을 규율하는 법도 이제 절차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전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을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쟁송 이런 개념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왜냐면 나중에 다 나와요. 이런 단어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때 민법이란 단어를 뜯어봅니다.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따라서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알아둬야겠죠. 이때 민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의무가 위법하게 침해됐을 때 또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률관계, 모든 법률관계인데 그 중에서 상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상법이라고 불러요. 즉 국민의 일반적 법률관계 중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입니다. 이런 상행위를 규율하는 상법상 문제가 생겨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와 형벌에 관한 법이 형법이죠. 형법이 적용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법의 최상위의 헌법이 있죠. 이때 민법, 상법, 형법은 재와 형벌에 관한 것, 상행위에 관해서 또는 국민의 일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니까 보통 얘가 실체법이 돼요.
왜냐하면 형법도요, 일정한 범죄 행위를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실체법이란 국민의 법률관계 실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는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실체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고 형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얘는 절차법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법에서 주로 우리가 언급하는 절차법은 일정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전적 절차가 많다고 했어요. 절차법도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행정작용에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도 있고 사후의 분쟁을 규율하는 절차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법은 민법전, 산법전,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전 이렇게 단일법전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법으로 규결돼요.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단일법전은 없다. 없을 문자 이렇게 쓸게요.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합법학인 거죠. 여러 가지 법학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대부분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법은 실체법과, 즉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과 절차법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행정법은 그래서요,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5천여 개의 법이 다 행정법이에요. 예를 들면 도로법, 하천법, 주택법, 건축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모든 행정 수요만큼이나 그렇게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거의 5천여 개의 법이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법은요, 헌법의 구체화법이라고 해서 공법으로 규율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법이라고 하면 헌법과 행정법을 이릅니다. 공법이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익에 관한 법이다.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특히 헌법에서의 공법은 공동체의 조직이나 그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어떤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정하고 있는 법이죠.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 행정법에서의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런 민법, 상법, 얘네들은 사법입니다. 재와 형벌에 관한 이런 내용들, 얘네들은 공법에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런 행정법의 구분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본 것처럼 행정법은 단일법전이 없습니다. 행정법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4천, 5천여 개의 법을 합해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행정법은 일정한 행정을 규율하는 법인데 행정 수요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행정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행정법의 종류도 그 가지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수가 수천 개가 되면요,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별법으로 쪼개져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한 분야를 규율하는 일반법도 존재합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또 행정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은 그 자체가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행정법의 다양성 때문에 일정한 구분 기준이 나옵니다. 먼저 행정조직법인데요. 행정조직, 즉 행정의 내부적 조직에 관한 법을 우리가 행정조직법이라고 분류합니다. 내부적인 행정조직은 행정조직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행정조직에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직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주의는 법으로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이죠. 왜냐하면 일정한 행정조직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 이 조직은 내부적 조직이겠죠. 행정부 내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행정부 내부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해집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권한이, 행정 권한이 공권력이거든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은 어디에서 발원해요? 주권으로부터 발원하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했을 때만, 그게 바로 법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의미하는 거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했을 때만 일정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조직에 이런 공권력 행사 권한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법으로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공권력을 주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일정한 조직에 공권력 행사 권한을 줌으로 해서 공익을 실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권력은요,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공권력은 하나의 칼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날검이에요.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날은요, 적을 베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위기를 해치고 사회적 위해를 제거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이 남용되면요, 안쪽에 있는 칼날은 그 주인을 베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이 남용이 되면 결국 그 공권력의 최종 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은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뭔가 틀에 집어넣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검집에 넣어 놓는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그 법률로 일정한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행사는 이런 행정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행정을 한 법정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일정한 행정조직에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런 조직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요, 뭐 압수수색 같은 건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조직법에는 내부 직무 규정이 조직법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부 직무 규정은 수백 가지를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법상 수권은 여기서 말하는 수권은 권한을 수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권력 행사 권한을 수여하는 걸 수권이라고 불러요. 그런 권한을 수여하는 법적 근거를 수권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직법상 수권 규정은 내부 직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도 규정을 해줘요. 그래서 포괄적 근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는 사회 안전에 관한 내용을 쭉 써줘요. 그러다가 2조 7호에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런 게 포괄적 근거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암기해 두세요. 포괄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들. 자, 포괄적 이꼴 일반적 일꼴 개, 모두 개자죠. 개괄적.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말은 개별적입니다. 권한을 수여한다. 개별적 수권을 해주는 규범은 개괄적 수권 규범인데, 반대말은 포괄적 수권 규범 또는 일반적 수권 규범 또는 개괄적 수권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조직법은 이렇게 포괄적 근거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작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작용법 보세요. 조직은 내부라고 적어 놓으세요.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내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조직법에서는.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포괄적 수권도 가능합니다. 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조직법적 근거를 갖고 플러스 작용법적 근거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작용은 얘가 내부면 얘는 대외적입니다. 알아두세요. 행정작용법은 행정이 대외적으로 작용할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마치 공권력이라는 이 양날검의 초식 같은 거죠. 대외는 잘 보세요. 우리는 행정부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니까 대외라는 말은 행정부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외적이라고 하면 행정부 밖에 있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그럼 행정작용법이란 뭐냐면 행정이 대외적으로 작용될 때 규율되는 법이에요. 말을 조금 더 이으면 행정이 대외적으로 작용될 때, 즉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는 뭐라고 했죠? 법률관계죠. 따라서 행정작용법이란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따라서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내부 규율에 의해서 일정한 조직에 권한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권한을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행정작용법에 반드시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와 다르게 행정작용법은요, 국민에게 그 공권력이 행사될 때는 개별적인 수권을 받아야 돼요. 어떤 공권력 작용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작용법은 행정조직법과 다르게 개별적 수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적 수권을 원칙으로 해요. 얘는 내부, 얘는 대외적이라고 했죠. 자, 기억해 주세요. 조직은 내부, 얘는 대외적, 대외에는 국민이 있다. 기억하시고, 내부적인 행정조직법은 일반적 수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작용법에서의 수권은 개별적 수권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를 가질 때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조직법적 근거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조직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작용법상 근거가 있을 때 대외적 행정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대외적 행정작용이 또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류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행정작용에 따른 행정작용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행정작용은 항상 조직법상 근거와 플러스 작용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조직법상 근거와 작용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대외적 행정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수만 가지가 되니까 다시 학자들은 구분을 하겠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앞으로 행정법을 정복하려면 행정법은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개념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정법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이 만들어진 기준이 뭐냐? 그리고 실익이 뭐냐? 실익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적 이익입니다. 실제로 실익이란 말이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예를 들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느냐? 실익이 그런 의미입니다. 실익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별 기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조직법상 근거와 플러스 작용법상 근거를 가질 때만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외적 행정작용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류하고 체계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구별 기준은 첫 번째는 수범자라는 말은요, 받을 숫자입니다. 그런 규범에 따른 행정작용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수범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규율 대상. 뭐를 규율하는 거냐? 어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럴 때 행정입법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일정한 입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죠.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웁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일정한 행정입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행위라는 게 있죠. 우리가 페어발툭스 악트라고 불러요. 독일어로 페어발퉁이 행정입니다. 쓰는 이제 합성어 만들 때 들어가고요. 악트는 액션. 그래서 페어발퉁스 악트 앞으로는 VA 이렇게 적을 겁니다. 페어발퉁스 악트 행정행위. 이것이 우리 쟁소법에서는 처분하고 거의 유사해요.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얘는 학문적 개념이에요. 학문적 개념을 강학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문적으로 강설할 때 쓰는 용어다 이런 말이고요. 실정법에 있으면 실정법상 이렇게 써요. 실정법. 실정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불러요. 처분은 실정법상 개념입니다. 자, 크게 봤을 때 대외적 행정작용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행정작용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나머지는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은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 거죠. 행정입법이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정부 내부에서의 입법을 행정입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행정행위는 개별적 행위들을 의미해요. 자, 말이 와닿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아침에 매일 운전하고 나오는데요. 도로교통법으로 끝나면 도로교통법, 이건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뭐 건국부 장관이나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걔가 행정입법이에요. 만약에 도로교통법 이에 근거를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뭐 최근에 보면은 비보 우회전을 하는데 막 법이 바뀌고 있어요. 뭐 7월부터 바뀐다고 지금 막 홍보 기간인데 일단 무조건 멈춰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뭐 빨간불이면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비보 좌회전 같은 거,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멈추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 걸려요. 자, 그렇게 행정입법이 변경이 되면은 운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어겼어요. 어겼으면은 나중에 경찰관이 제 차를 세우고 나중에 범칙금 납부, 과태료 같은 게 나왔다. 그럼 걔가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양자를 구분하는 건 이렇게 수범자, 그 규율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규율을 받는 자. 그런데 모든 이런 규율은요, 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규율을 받는 자를 수범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받을 숫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규율 대상이 뭐냐? 자, 이 용어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수범자로 할 때 일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규율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말은 미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또는 운전자를 미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규율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 즉 법적 규율입니다. 이와 달리 행정행위는 행정입법의 근거를 둬야 돼요. 사실은 도로교통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를 두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이란 특정 소수인에게 구체적 규율을 합니다. 현재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어 있는 규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보 우회전에 관한 법이 개정됐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즉 일반적으로 그 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추상적으로 규율을 합니다. 미래 반복적으로.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법령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일정한 처분을 받죠. 그 처분이 행정행위입니다. 얘는 개별적, 즉 특정 소수인에게 구체적, 현재 시공이 특정됐죠.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도로교통 법령을 딱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 뭐 이 정도는 아시죠? 이제 명령에 관해서도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실익은 어디 있느냐? 양자를 이렇게 행정위법과 행정행위를 나누는 실익이 뭐냐? 원칙적으로 행정위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니 다 수인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인한다는 건 감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행위 처분은요, 원칙적으로 쟁송 대상이 됩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둘 다 예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조직법상 근거와 플러스 작용법상 근거를 가지고 일정한 행정작용이 대외적으로, 대외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국민입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정작용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류합니다. 행정위법, 행정행위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기타가 됩니다. 행정위법과 행정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수범자와 규율 대상이다. 그러면 행정위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행정위법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양자를 나누는 실익은 어디 있느냐? 행정위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요. 쟁송이 뭔지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 여기도 속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원이 얘예요. 행정행위. 유사한 개념은 처분이라고 했죠. 꼭 알아두세요. 행정입법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입법이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대표직이고 그리고 행정규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행정법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법을 처음 접할 때부터 뒤에서 배우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처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뒤에 행정쟁수법 파트에서 나오는데 미리부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미리 알아둬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복습해 볼까요? 행정 내부적 조직에 관한 법. 여기는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다고 했죠. 원칙 두 가지가 나오는데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행정관한 법정주의가 있다. 여기서 법정주의란 법으로 정하는 건데 이때의 법은 법률이에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플러스 작용법상 근거를 가지고, 자, 작용은 연상 단어 대외입니다. 대외는 누가 있다? 국민이 있어요. 따라서 행정작용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 행정 권한이 행사될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런 조직법상 근거와 작용법상 근거, 조직법상 근거는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지만 작용법상 근거는 개별적 근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수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조직법상 근거와 작용법상 근거에서 행해진 대외적 행정작용을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로 나눈다. 그럴 때는 항상 구별 기준은 뭐였어요? 수범자 그리고 규율 대상. 행정입법의 수범자와 규율 대상은 추상적이죠. 불특정 다수. 일반적이죠. 불특정 다수. 규율 대상은 추상적, 미래 반복적이어서 나중에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기억하시고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자, 분류 기준은 수범자 규율 대상이었고 구별 실익은 어디 있다?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진 대외적 행정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 대외적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합니다. 권리의무를 뭐라고 했죠? 법률관계 또는 법적 효과라고 했죠. 또는 법률관계 실체라고 했습니다. 개념이 지금 계속 나오죠. 자, 이런 대외적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이걸 우리가 앞으로 권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권익이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권익, 권리 또는 이익,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따라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줄여서 우리가 권익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데 국민의 권리의무가 위법하게 침해되면은 구제를 위해서 행정구제법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행정구제법은요, 특히 행정쟁송법과 손해정보에 관한 법, 나머지는 기타가 있어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행정쟁송은요, 대외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면 행정쟁송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 자체가 위법해서 처분 자체를 다툰다. 그러면 쟁송이에요. 쟁은 싸울 쟁자죠. 손해전부는요, 대외적 행정작용의 결과를 시정하는 겁니다. 즉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전보한다는 말은 전부 보상해 준다는 말이어서 그 결과, 손해의 결과 자체를 없던 걸로 만들어주는 걸 손해전부라고 부릅니다. 이 둘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가 되는데, 기타는 나중에 보면 헌법소원이나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우리가 공결청 이렇게 부를 건데 아직 실무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론에 불과해요. 다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행정쟁송이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손해전부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심판과 소송의 차이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행정심판은요,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져요. 얘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할 때는 배상이라고 부르고요. 대외적 행정작용이 적법할 때는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 공사를 위해서 내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그럼 적법한 공용 침해죠. 그럴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어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는 건 배상,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존재해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손실보상은 일반법이었고 개별법들에 산재되어 있어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법이 따로 있습니다. 헌재법. 자,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인데요. 양자의 차이는 좀 알아두세요. 자, 주체. 즉 행정심판을 맡는 주체, 기관이 뭐냐?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부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돼요. 두 번째,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심리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대저 행정작용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어요. 부당 개념은 나중에 꼭 배워야 됩니다. 법원은 항상 위법만을 심리할 수 있어요. 부당은 안 돼요. 부당이 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내에 있어요. 같은 행정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기능이란 측면에서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제3의 독립기관인 사법부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위법부당,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이 부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위법하면 국가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부당까지 심리하는 게 심판.
법원에서 하는 게 소송이죠. 소송은 법원만 할 수 있어요. 제3의 독립기관에서 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이때 아까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 행정행위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